우리 앞 시간에 회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하고 끝냈었는데, 이 회계라는 건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회계라고 했죠. 그럼 이 이해관계자가 어떤 이해관계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회계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재무회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메인이에요. 제일 오랫동안 볼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건데, 자, 외부 이해관계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한테 돈 빌려주려고 하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돈 빌려주세요, 그냥 투자하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연인인 개인인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빌려 보셨나요? 안 빌려봤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네. 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에서 뭘 체크하냐면 제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금의 증명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내 보유 자산에 대한 총액을 계산을 해요. 그런 이유가 저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나오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해서 이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인 내가 돈을 빌려도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실체는 없잖아. 그냥 법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종이로 있는 법인 인격체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은행은 똑같이, 그럼 너 법인이 1년 동안 얼마 버니?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법인 인정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 돈 빌려주려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요즘 코로나 생기면서 작년에 부쩍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는데, 자, 주식은 왜 하죠? 하는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뭐죠? 설마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서 슬퍼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건 노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노름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노름하는 걸 욕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전두엽이 제일 작아요. 한국 사람이. 전두엽이 작다는 건 환각과 노름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른 외국보다 마약류나 도박류를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막으니까 외국 가서 하다 잡혀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원래 주식을 하는 건 뭐냐면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분배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우리 배당 받는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거나 돈이 필요할 때 뺄 때 이왕이면 샀을 때보다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주식인데, 한국 사람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그 주식 증권 하는 회사에, 증권회사에 수수료 기부천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죠. 하루에 몇십 번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팔 때마다 수수료 주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노름하는 거고, 우리 주식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1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치를 보시면 내린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5년, 10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5년, 10년 동안 2배 올랐냐, 5배 올랐냐, 10배 올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보다 높이 올랐어요. 1000 찍던 애가 3000 찍었는데 당연히 평균 3배는 올랐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1패 손해봤다는 사람들은 노름한 거예요. 자, 제가 딴 이야기로 했고, 그럼 방금 투자를,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기업이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봐야지 될 거잖아. 주식은 잘못하면 진짜 망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못해요. 그럼 나는 이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러한 정보까지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관리회계라는 건 뭐냐면 이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이 내부 이해관계자는 그냥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자예요. 의사결정 권한자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과거에 이쪽 관련해서 공부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원가회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원가회계라는 거는 정말 이 한 개의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까지만 산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잘 안 쓰는 보도마카, 지금 안 쓰는 이유가 판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보도마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100원이에요. 제가 사올 수 있는 거. 그럼 100원에 사와서 이걸 500원에 팔면 400원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봤을 때는 얘 원가가 저한테 100원이죠. 근데 이걸 팔려고 사올 때에 택배비가 2,5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도마카 가격 100원과 택배비 2,500원 하면 원가는 저한테 2,600원이 되겠죠. 그럼 2,600원이야까지 산출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근데 이 2,600원에 400원 이익을 붙여서 팔면 3,000원이잖아. 여러분들 이 3,000원이면 샀을까요? 웬만하면 대체제를 찾겠죠. 500원이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안 쓰고 그렇게 할 건데 3,000원이면 대체제 찾지 얘를 굳이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릴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원가회계예요. 관리회계는 그러면 안 팔리겠구나. 그럼 사업 안 할래까지 갈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한 개 사오는데도 2,500원인데 100개 사오는데도 2,500원인 거예요. 택배비가.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을 계산하면 25원씩 택배비가 들어가죠. 그럼 한 개당 가격은 125원이 되겠네요. 그럼 125원 됩니다라고 계산한 것까지가 원가회계예요. 그럼 이제 관리회계로 그걸 넘겨주면 관리회계에서는 그럼 100개를 한 번에 샀잖아. 그럼 처음 생각할 거는 얘를 40원 그대로 이익 남겨서 525원에 팔 거냐, 아니면 375원만 남겨서 500원에 팔 거냐. 근데 얘를 100개를 다 팔아야 될 거잖아. 그럼 이 2,5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지점, 우리 흔히 일상생활의 본전치기라고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언제일지, 언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하는 거예요. 전 제가 방금 2,500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06개만 붙이면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 적정하면 사업을 하자 아니자 이 판단하는 게 관리회계인 거예요. 그럼 이 관리회계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생산하는 걸 관리회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무회계는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세무회계는 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라고 계산을 해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재무회계는 투자자나 채권자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원가회계라고 적혀 있죠. 얘는 틀린 거예요.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회계는 경영자나 우리 관리자, 의사결정 권한자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대학교 교재를 보면 원가관리회계라고 적혀 있어요. 걔네들은 왜 원가관리회계라고 적혀 있냐면 얘 얼마 사왔는지부터 얘 팔지 안 팔지, 언제 손익분기점 됐지, 언제 이익이 몇 %로 올라갔지까지 다 계산하는 게 원가관리회계예요. 그걸 다 섞어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구분 짓고 있냐면 시험에는 관리회계로 나오고 관리회계는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끝이지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근데 원가회계는 우리 시험 챕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가회계가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지문으로 보기로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오랫동안 공부할 거는 재무회계예요. 이번 달 내내 저하고 같이 재무회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재무회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은 현재 두 가지를 쓰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얘를 KIFRS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요. 얘는 KGAAP라고 써요.
우리 K-팝보다 K라는 말을 먼저 썼던 애들이에요. 얘는. 그럼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냥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쓰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회계 기준원이 있고 과거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IMF가 터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최고의 목표가 뭐였냐면 외화를 유치하자는 거였어요.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자는 거였는데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는 걸 보게 될 건데 그 회계 기준이 외국 회사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회계 기준을 공부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그런 나라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을 이제 외국하고 맞춰서 변경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회계 기준의 세계 양대 산맥이 US 갭하고 IFRS였어요. US 갭은 미국 회계 기준, 그리고 IFRS는 유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영국에서 만든, 영국 애들 이상하죠. 자기가 지구의 중심인 줄 알잖아. 그래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이렇게 나가는 건데 IFRS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원래 미국 따라쟁이잖아. 그래서 US 갭을 선택을 처음에 했어요. 그리고 지정하기 전에 이제 하겠다. 그리고 호주는 US 갭을 선택했는데 대한민국은 좀 민기적 거리는 찰나에 미국이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바로 급선회해서 IFRS로 들어섰는데 이걸 그대로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국제회계 기준 중에 한국이 일부만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하고 이걸 KIFR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래도 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개정하고 만드는 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개를 쓰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만든 주목적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규제법을 좋아해요. 근데 얘는 법은 아니고 회계 기준이지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라고 적혀 있어야 편하잖아. 그런데 IFRS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통이 느낌이 안 가요. 지금도 안 가요. 즉 이 범위 안에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한국말로 전문가가 적으면 의미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적절하게 처리하래.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회사들 소송하고 있는 게 회계 기준이 이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했다. 검찰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싸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IFRS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형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얘가 쉬워요. 처음에는 양이 많아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막상 내가 할 거 찾으면 얘는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고 얘는 그 안에서 적질해 하래. 어떻게 하라는지 추상적인 그림이 나오는 게 얘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 중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비상장사는 선택사항이에요. 상장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스피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주식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건 뭐냐면 증권협회에 등록을 해서 주식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 통장만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는 시장에 나온 회사들을 상장사라고 하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무조건 재무회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비상장사는 이걸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비상장사만의 선택사항이 돼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얘 어렵다고 했죠. 회계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회사들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90% 넘는 회사가 다 비상장사예요. 주식시장에 안 올라오는 회사 많잖아. 자,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들어봤나요? 우리 그린의 법인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상장사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법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회사는 비상장사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토대로 하는 시험 문제고 시험 문제 위에 적혀 있어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전제라는 표현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거의 똑같은데 일부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 이의 제기가 될 요소를 제거하려고 이론 문제의 첫 타이틀 위에 작게 한 줄로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4년제 대학교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죠. 학문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IFRS를 공부해요. 그래서 실무에 못 써요. 전문 대학교는 실무를 위해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두 개를 다 공부해요. 근데 나중에 이 자격증만 따요. 세무사 공부는 당연히 IFRS로 해요. 근데 거래처는 전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야 돼서 그때 뒤에 이제 따고 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해요. 우리는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내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우리 회계사의 시험이든 세무사의 시험이든 두 시험 다 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이 재무회계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자, 그럼 이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가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라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자, 34페이지로 갑시다. 저 순서만 바꾸지 전부 다 볼 거예요. 자, 34페이지.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수단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쓴다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 받을 때, 투자 받을 때 이 재무제표라는 걸 제시를 해서 우리는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재무제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는 똑같이 5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추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외우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거다라고 인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라는 건 얘는 영어 약자가 파이낸스 포지션으로 FP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얘하고 진짜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게 옛날 표현이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도 들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아직 대차대조표라고 쓰거든.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재무상태표 주세요. 그럼 네 하고 대차대조표 적힌 거 줄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서 세무서에 인정받은 서식이기 때문에 공증력이 더 크거든. 그럼 이 대차대조표의 약자가 뭐냐면 밸런스드 시트라고 해서 BS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글로 적기는 BS라고 써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얘 이름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했기 때문에 한글 명칭은 바뀌었는데 실무적으로 BS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도 쓰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세무일급 가면 재무상태표상 이걸 BS상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주 쓰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저 영어 못해요. 제가 2015년도에 여기 학원에 다시 복귀했는데 그 전에
있는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영국 발령 나서 6개월 있다 그만두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영어 엄청 싫어요. 근데 얘를 아는 건 그냥 한국에서 일해도 자주 너상 보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IS, Income Statement라고 해서 IS라는 약자를 주로 써요. 시험용 아니고 여러분 실무 상식용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그럼 현금 보냄표, 자본표, 농표, 주석 얘도 엄청 중요한데 저는 몰라요. 영어가 뭔지. 왜 모르냐면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안 써요. 약자로 쓸 일도 없고. 그럼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지만 주요 재무제표가 뭐냐면 얘 둘이가 주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저도 얘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는 주요 재무제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주식하시는 분 있으시면 재무제표를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신다면 주석 무조건 봐요. 재무제표에 적혀있는 링크 긁고 따라 넘어가는 페이지가 다 주석이거든. 지금은 트렌드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이 재무제표가 뭔지를 볼 건데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교재에서 자,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 표시와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계속기업이라고 적혀 있죠. 이 계속기업이라는 건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회계 기준의 재무회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만둘 거면 그 기업을 창산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고 그만둘 회사가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방법 그 회계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도 매출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올해까지만 사업하는 회사가 12월 30일 날 물건 판 거를 매출이라고 잡을 수가 없겠죠. 돈 못 받을 것 뻔하니까 그럼 기부라고 해야지. 줬다면 정말. 그래서 돈 못 받을까 이거 줬으니까. 그죠? 뭐 이해관계자라면 접대라고 해야 될 거고 이해관계자 아니면 기부했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이 재무제표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걸 토대로 돈 빌려주고 투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하면 회계 담당자가 잘못 썼어요. 그럼 이 회계 담당자가 그걸로 오인해서 투자해서 손실 본 사람에 대한 걸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죠. 회계 담당자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하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회계 담당자는 회사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죠? 이 재무제표로 인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회계 담당자한테 있다가 나오면 오답 지문이겠죠. 회계 담당자는 경영자의 책임 하에서 우리는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 회계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IFRS로 쓰기도 하지만 US 기업으로 이면 재무제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이 재무제표는 지금 작성할 때에 이 재무제표 중에서 이 주석이라는 곳에 이 회계 기준은 어떠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었다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그럼 그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주석으로 기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는 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얼마 있고 A 통장에 얼마 있고 또 당좌 예금 구자에 얼마 있고 지금 현금 금고에 얼마 있고 이런 거 외부 이해관계자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한 번에 통합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매출을 한 건지 우리 쓰던 물건을 팔아서 돈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은 구분하고 싶겠죠. 그런 거는 구분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구분 통합의 표시라는 거고,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2020년도에 10억을 벌었어요. 잘한 걸까요? 그냥 올해 전년도에 20억 벌었다, 10억 벌었다고 표현만 해가지고는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1억을 벌었었는데 20년도에 10억을 벌었으면 매우 잘한 회사죠. 그런데 19년도에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어요. 그럼 못한 거잖아. 그럼 올해 것만 가지고 보여줬을 때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 년도 이상의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서 비교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같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오른쪽에는 정기께 적혀 있어요. 작년 거. 그리고 왼쪽 게 올해 거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최소 2개는 비교해야 될 거잖아.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3개를 보여줘요. 그래야 최소 2개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고, 그럼 이렇게 비교 가능한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든 그 이전이든 같은 분류를 가지고 보여줘야 되지, 분류를 자기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주물럭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무보고 양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측 35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종류에 와서, 자,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보는데, 이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의 키워드예요. 재무상태, 재산상태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는 건 어느 시점 현재 너 재산이 얼마고 너 빚이 얼마다, 이런 걸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제일 위에 가운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내 빚이 얼마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매일 쓰면 좋겠지만 내 재산 매일 측정하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횟수만큼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기간 안에 최소 한 번 보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겠죠. 그래서 항상 연말에 한 번 해요. 그걸 여러분들 주위에 이 일 하시는 분들 계산한다고. 근데 그 계산을 12월 31일 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돈 벌어야 그 다음 날부터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계산한다고 하고 막 정리하는 게 1년치를 다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그 마지막 날 시점을 가지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보기 전에 자, 참고로 우리 책에 이걸 안 적어놨더라고. 회계 기간 혹은 회계 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회계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사업한 걸 가지고 경영 성과도 내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겠다는 그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얘는 정관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6개월짜리 할 수도 있고 3개월짜리 할 수도 있고 1년짜리 할 수도 있고 시작을 어느부터 딱 만으로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1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정관에서 우리가 정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관이라는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 회사는 명칭은 뭐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회계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물론 금융업이나 이런 건 12월 말 결산법인인 거고, 아니 2월 말 결산법인이고, 이건 업종마다 회계 기간은 틀리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서 12월 말을 결산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이 회계 기간 중에 한 번 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12월 31일 현재라고 써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현재. 평소에 작성해도 문제는 안 돼요. 직원들만 주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적혀 있는데 내 재산이 얼마인지 측정하고 내 빚이 정확하게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짜리 회계기간인 법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경영성과를 어떻게 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표현에서 이제 법인의 나이는 기수를 따질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되면 2살인 거잖아요. 그럼 법인의 나이도 설립하자마자 바로 1기예요. 법인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등록하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 등록을 하고 설립 신고를 하면 설립일자가 출생일인 거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부여되는 것처럼 법인등록번호가 부여가 돼요. 법이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이름 보면 앞에 사자 붙으면 사단법인, 주자 붙으면 주식회사, 합자 붙으면 한명회사, 유자 붙으면 유한회사 이런 것처럼 법이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인격체로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게 우리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법인도 10월 1일 날 설립을 했어요. 그럼 10월 1일 날 태어났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기인 거예요. 한국 사람 1살처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가면 2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 나이 2살이잖아. 그 다음 연도 되면. 그게 법인의 나이를 세는 방식이에요. 1기, 2기. 그러면 이 회계 기간에서 우리는 1월 1일을 자 지금 2021년도죠. 21년도 1월 1일을 이번 회계 기간의 초라고 해서 이번 기수의 초라고 해서 기초라는 표현을 써요. 기초. 그럼 지금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기라고 표현을 해요. 올해를 당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년도를 지금 당해니까 2021년도죠. 21년도를 당기라고 할 거고 그럼 전년도를 우리는 연도 2020년을 전기라고 할 거고 다음 연도를 2022년을 차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올해는 2022년 1월 1일을 그래서 표현할 때 당기의 기초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냥 기초라고도 하고 그냥 기초라 말하면 올해라는 의미인데 전년도 거하고 내년 거를 섞어서 표현할 거라면 당기 기초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은 당기의 기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기수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기말은. 자, 그럼 제가 칸을 띄워놓은 게 이것 때문인데 2020년도 12월 31일을 그러면 전기의 기말이죠. 이걸 우리는 전기의 기말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전기말이라고 쓰고 기초는 안 줄이는데 얘는 단기말이라고 써요. 전기말, 단기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기의 기말하고 2020년 여러분들의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2월 31일에 내 통장의 잔액과
내 대출금과 이게 2021년 1월 1일 땡 제하의 종소리와 함께 변화가 있던가요? 만약에 그런 변화가 리셋이 된다면 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대로잖아. 지금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기 말과 단기의 기초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건 기본 개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임지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올해 기초 정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번 기수에 1월 1일 날 정보가 필요한데 눈 씻고 찾아봐도 기초는 안 보일 거야. 전기 기말 정보를 주고 있으면 기초 정보를 우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2022년 1월 1일이면 얘를 차기의 기초라고 하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단기말과 차기 기초는 동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만들다 남아서 내년 넘기면 내년 시작할 때 그걸로 시작할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계속 넘겨받고 그리고 넘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걸 보면 지금 얘가 2020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지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넘기는 작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2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에서 넘겨왔다고. 전기에서 2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2021년 12년 12월 31일부터 1일 거가 2022년 1월 1일로 넘겨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기 2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에서 2월 된 이러면 전년도께 넘어온 거고 올해로 기초가 된 거고 전기 2월이 올해 1월 1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기 2월은 올해 기말 거고 차기 2월분. 그럼 우리 2월이라는 표현 일상생활에서도 쓰죠. 근데 사실 2월은 회계에서는 다음 달로 넘긴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와 같이 계산할 때 볼 건데 2021년도 거를 2022년으로 넘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2월이 아니라 해를 넘기잖아. 그래서 2년이라고 할 거예요. 해년자요. 2월에 있잖아, 2년에 있잖아, 이 있잖아, 이동하다 있자, 같은 있자고 이사할 때 있자고 얘는 달월자, 해년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와 같이 2년 작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건데 올해 처리한 것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나눠야 될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한 회계 기간 동안 일어난 거를 정리할 거거든. 그래서 결산이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면 딱 올해 일어난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 내년 거는 빼내버리고 올해 건데 안 된 것도 막 끌고 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용어를 봤는데,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에서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냥 자산은 뭐다라고만 쭉 쓰고 부채는 뭐다라고 쭉 쓰고 자본은 뭐라고 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기 편한 일정한 규칙으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 1억이 있어요. 근데 3천만 원이 대출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은 얼마죠? 순수한 돈은? 7천이죠? 그 7천이 자본인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 갚아야 되는 게 부채면 그걸 빼면 나머지는 자본인 거예요. 그럼 느낌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본은? 그럼 얘네들을 표현을 할 건데 자, 지금 표현 시작하면
못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 제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